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의 유서 깊은 최씨 가문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3, 도자기처럼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참으로 잘 어울릴 듯합니다. 색이 이리 고우니 마님의 옷 같은 얼굴을 더욱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다솜아. 내가 아직도 그리 고와 보이느냐? 그러며, 마님. 제 눈에는 이팔 청춘 처녀들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우십니다. 어릴 적부터 서연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몸종 다솜의 말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칭찬에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금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마님, 둘째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신다 하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대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온다고? 이리 갑작스럽게. 즉시 사랑채를 정갈이 치우고 맞을 준비를 하거라. 대부인은 평소 둘째 아들 민준이 형수인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핑계로 한양에 나가 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향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시동생 민준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연정을 느꼈기에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약속대로 둘째 도련님 민준이 늠름한 모습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다솜이 창문 틈으로 훔쳐보니 몇 년 사이 소년티를 벗고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헌데 몇 년 새 더욱 의젓하고 멋져지셨습니다요. 다솜의 들뜬 목소리에도 서연은 그를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불안한 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다솜은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소리 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수님, 이리 얼굴 뵙기조차 힘드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한양에 있는 내내 형수님을 잊어보려 하였으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이 깊은 밤, 연인처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제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린 하늘이 정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실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민준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숨어서 지켜보던 다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아시면 우리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부디 형수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솜은 이 위태로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형수님. 허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 먼저 자리를 뜨고 민주는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솜은 충격에 빠진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작은 마님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닐지.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설친 다솜은 서연의 방을 정리하며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님, 아침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 다솜아. 그런데 오늘따라 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아픈 것이냐? 자신을 걱정해주는 주인이 고마웠지만 다솜은 오히려 그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잠을 좀 설쳐서 그럴 뿐입니다요. 그날 밤, 다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후원으로 가보았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처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는 서연의 별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불 꺼진 방 안에서 민준 도련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오직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을 잊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 과거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시면 어찌합니까?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님께는 염려치 않으시도록 잘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시 올라가 과거를 치를 것입니다. 형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셔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곳은 형수님과 저뿐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도련님, 어서 나가주셔요. 갑자기 민준이 힘을 썼는지 서연의 작은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솜은 너무 놀라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천한 몸으로 양반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결국 도련님께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서연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후 방 안이 조용해지자 다솜은 황급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를 어째?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 날 터인데.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나고 민주는 과거 준비를 위해 다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솜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인이 다솜을 급히 불렀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다솜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대부인의 서슬퍼런 말투에 다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마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감히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요즘 보고 들은 것을 내게 모두 고하거라. 마님,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니요. 소인은 당최 무슨 말씀이신지. 내년이 정령매를 맞아야 바른대로 고할 것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내 물음은 하나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밤에 몰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다솜은 대부인이 모든 것을 알고 묻는 것인지 그저 떠보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말이옵니다. 정말이냐? 내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감히 어찌 마님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오냐, 좋다. 그렇다면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보고하거라. 만약 4명을 거역한다면 내년은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알겠느냐? 대부인의 협박에 다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만약 내게 무언가 숨기다 발각되면 그땐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안채를 나온 다솜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부인은 다시 다솜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다솜의 아비가 최씨 댁의 땅을 부쳐먹고 산다는 것과 어미가 병석에 누워있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요즘 며느리의 얼굴빛이 수상쩍다. 민준이가 다녀간 후로 변했으니 필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런데도 내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내 아비와 어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가족까지 위협하는 대부인의 말에 다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요즘 작은 마님께서 속이 좋지 않다 하시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십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리십니다요. 사랑하는 주인을 배신해야 하는 다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것들이 기어코 이를 저지르고 말았어. 필시 그년의 뱃속에 민준이의 아이가 들어선 게야.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리 추악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냐. 대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가서 그년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다솜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고했기에 서연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지엄한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으신다더냐? 마님, 인연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부인 마님의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의 회임 사실을 고하고 말았습니다요. 서연은 다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아시게 될 일이었으니.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거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추악한 것. 어찌 과부의 몸으로 시동생의 아이를 품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단 말이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허드렛일은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머슴들 밥까지 내가 다 챙겨라. 하오나 마님. 그 일은 장정 두세 명이 붙어도 힘든 일이옵니다. 시끄럽다, 인연.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행여나 며느리를 돕는 자가 있거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고된 노동에 그녀의 몸은 금세 망가져갔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꿋꿋이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다솜이 몰래 찾아와 그녀의 퉁퉁 부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마님께서 이리 고생을. 아니다. 다솜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며느리의 뱃속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오자 서연은 일하는 것이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아가, 겨울이 되어 우물이 얼었으니 빨랫감을 들고 저 아래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너라.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연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다솜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다솜아,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거라. 어머님께서 보시면 너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아니옵니다, 마님.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께서 이리 고생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솜은 서연을 쉬게 하고 대신 더러워진 빨랫감을 들고 다시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인은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연. 내가 절대 돕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내 명을 귀에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냐. 대부인은 다솜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금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솜이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럽다. 명을 어긴 것은 전현이니라. 그날 밤 서연은 다솜의 방을 찾아가 피멍이 든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또 며칠 후 대부인은 다솜을 조용히 불러 작은 주머니에서 흰 가루가 든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며느리가 먹을 국에 몰래 타 넣거라. 마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알 것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나. 다솜은 그것이 아이를 유산시키는 독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받은 약을 몰래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인은 다시 한번 다솜에게 모질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 다솜은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나오는 대부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대부인의 밥상과 자신의 밥상이 함께 차려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님께서 날 용서하시려는 게 아니겠느냐? 그 모습을 본 다솜은 대부인이 직접 서연의 국에 독을 탔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그 국을 드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다솜은 서연이 막 마시려던 국그릇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솜아,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국을 모두 마신 다솜은 잠시 후 검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쥔 채 발버둥 치다인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솜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을 떠보거라, 다솜아. 서연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과거에 급제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민준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머님, 말씀해 보십시오. 죽어야 할 것은 전현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 죽어 마땅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민준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님. 형수님이 죽어야 한다니요. 저 배를 보십시오.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내 전현을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구나. 이제 우리 가문은 끝이다. 아무리 가문의 명예가 중한들 어찌 사람의 목숨보다 중하단 말입니까? 저는 이 가문에서 제 이름을 뺄 것입니다. 계명을 하고 형수님과 혼인하여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은 사람들을 불러 다솜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다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솜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었구나. 다음 생에는 부디 양반으로 태어나거라. 그럼 내가 내 종이 되어 이 은혜를 꼭 갚으마. 며칠 후 민준은 서연을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부인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준과 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다솜을 평생 가슴에 묻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의 유서 깊은 최씨 가문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3, 도자기처럼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참으로 잘 어울릴 듯합니다. 색이 이리 고우니 마님의 옷 같은 얼굴을 더욱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다솜아. 내가 아직도 그리 고와 보이느냐? 그러며, 마님. 제 눈에는 이팔 청춘 처녀들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우십니다. 어릴 적부터 서연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몸종 다솜의 말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칭찬에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금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마님, 둘째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신다 하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대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온다고? 일이 갑작스럽게. 즉시 사랑채를 정갈히 치우고 맞을 준비를 하거라. 대부인은 평소 둘째 아들 민준이 형수인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핑계로 한양에 나가 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향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시동생 민준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연정을 느꼈기에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약속대로 둘째 도련님 민준이 늠름한 모습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다솜이 창문 틈으로 훔쳐보니 몇 년 사이 소년티를 벗고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헌데 몇 년 새 더욱 의젓하고 멋져지셨습니다요. 다솜의 들뜬 목소리에도 서연은 그를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불안한 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다솜은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소리 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수님, 이리 얼굴 뵙기조차 힘드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한양에 있는 내내 형수님을 잊어보려 하였으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이 깊은 밤, 연인처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제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린 하늘이 정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실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민준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숨어서 지켜보던 다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아시면 우리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부디 형수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솜은 이 위태로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형수님. 허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 먼저 자리를 뜨고 민주는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솜은 충격에 빠진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작은 마님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닐지.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설친 다솜은 서연의 방을 정리하며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님, 아침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 다솜아. 그런데 오늘따라 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아픈 것이냐? 자신을 걱정해주는 주인이 고마웠지만 다솜은 오히려 그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잠을 좀 설쳐서 그럴 뿐입니다요. 그날 밤, 다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후원으로 가보았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처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는 서연의 별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불 꺼진 방 안에서 민준 도련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오직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을 잊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 과거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시면 어찌합니까?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님께는 염려치 않으시도록 잘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시 올라가 과거를 치를 것입니다. 형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셔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곳은 형수님과 저뿐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도련님, 어서 나가주셔요. 갑자기 민준이 힘을 썼는지 서연의 작은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솜은 너무 놀라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천한 몸으로 양반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결국 도련님께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서연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후 방 안이 조용해지자 다솜은 황급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를 어째?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 날 터인데.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나고 민주는 과거 준비를 위해 다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솜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인이 다솜을 급히 불렀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다솜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대부인의 서슬퍼런 말투에 다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마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감히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요즘 보고 들은 것을 내게 모두 고하거라. 마님,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니요. 소인은 당최 무슨 말씀이신지. 내년이 정령매를 맞아야 바른대로 고할 것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내 물음은 하나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밤에 몰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다솜은 대부인이 모든 것을 알고 묻는 것인지 그저 떠보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말이옵니다. 정말이냐? 내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감히 어찌 마님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오냐, 좋다. 그렇다면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보고하거라. 만약 4명을 거역한다면 내년은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알겠느냐? 대부인의 협박에 다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만약 내게 무언가 숨기다 발각되면 그땐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안채를 나온 다솜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부인은 다시 다솜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다솜의 아비가 최씨 댁의 땅을 부쳐먹고 산다는 것과 어미가 병석에 누워있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요즘 며느리의 얼굴빛이 수상쩍다. 민준이가 다녀간 후로 변했으니 필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런데도 내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내 아비와 어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가족까지 위협하는 대부인의 말에 다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요즘 작은 마님께서 속이 좋지 않다 하시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십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리십니다요. 사랑하는 주인을 배신해야 하는 다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것들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필시 그년의 뱃속에 민준이의 아이가 들어선 게야.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리 추악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냐. 대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가서 그년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다솜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고했기에 서연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지엄한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으신다더냐? 마님. 인연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부인 마님의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의 회임 사실을 고하고 말았습니다요. 서연은 다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아시게 될 일이었으니.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거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추악한 것. 어찌 과부의 몸으로 시동생의 아이를 품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단 말이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허드렛일은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머슴들 밥까지 내가 다 챙겨라. 하오나 마님. 그 일은 장정 두세 명이 붙어도 힘든 일이옵니다. 시끄럽다, 인연.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행여나 며느리를 돕는 자가 있거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고된 노동에 그녀의 몸은 금세 망가져갔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꿋꿋이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다솜이 몰래 찾아와 그녀의 퉁퉁 부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마님께서 이리 고생을. 아니다. 다솜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며느리의 뱃속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오자 서연은 일하는 것이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아가, 겨울이 되어 우물이 얼었으니 빨랫감을 들고 저 아래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너라.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연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다솜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다솜아,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거라. 어머님께서 보시면 너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아니옵니다. 마님.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께서 이리 고생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솜은 서연을 쉬게 하고 대신 더러워진 빨랫감을 들고 다시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인은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연. 내가 절대 돕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내 명을 귀에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냐. 대부인은 다솜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금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솜이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럽다. 명을 어긴 것은 전연이니라. 그날 밤 서연은 다솜의 방을 찾아가 피멍이 든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또 며칠 후 대부인은 다솜을 조용히 불러 작은 주머니에서 흰가루가 든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며느리가 먹을 국에 몰래 타 넣거라. 마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알 것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나. 다솜은 그것이 아이를 유산시키는 독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받은 약을 몰래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인은 다시 한번 다솜에게 모질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 다솜은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나오는 대부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대부인의 밥상과 자신의 밥상이 함께 차려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님께서 날 용서하시려는 게 아니겠느냐? 그 모습을 본 다솜은 대부인이 직접 서연의 국에 독을 탔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그 국을 드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다솜은 서연이 막 마시려던 국그릇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솜아.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국을 모두 마신 다솜은 잠시 후 검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쥔 채 발버둥 치다인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솜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을 떠보거라, 다솜아. 서연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과거에 급제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민준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머님, 말씀해 보십시오. 죽어야 할 것은 전현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 죽어 마땅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민준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님. 형수님이 죽어야 한다니요. 저 배를 보십시오.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내 전현을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구나. 이제 우리 가문은 끝이다. 아무리 가문의 명예가 중한들 어찌 사람의 목숨보다 중하단 말입니까? 저는 이 가문에서 제 이름을 뺄 것입니다. 계명을 하고 형수님과 혼인하여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은 사람들을 불러 다솜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다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솜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었구나. 다음 생에는 부디 양반으로 태어나거라. 그럼 내가 내 종이 되어 이 은혜를 꼭 갚으마. 며칠 후 민준은 서연을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부인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준과 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다솜을 평생 가슴에 묻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의 유서 깊은 최씨 가문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3, 도자기처럼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참으로 잘 어울릴 듯합니다. 색이 이리 고우니 마님의 옷 같은 얼굴을 더욱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다솜아. 내가 아직도 그리 고와 보이느냐? 그럼요, 마님. 제 눈에는 이팔 청춘 처녀들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우십니다. 어릴 적부터 서연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몸종 다솜의 말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칭찬에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금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마님, 둘째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신다 하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대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온다고? 일이 갑작스럽게. 즉시 사랑채를 정갈이 치우고 맞을 준비를 하거라. 대부인은 평소 둘째 아들 민준이 형수인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핑계로 한양에 나가 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향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시동생 민준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연정을 느꼈기에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약속대로 둘째 도련님 민준이 늠름한 모습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다솜이 창문 틈으로 훔쳐보니 몇 년 사이 소년티를 벗고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헌데 몇 년 새 더욱 의젓하고 멋져지셨습니다요. 다솜의 들뜬 목소리에도 서연은 그를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불안한 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다솜은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소리 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수님, 이리 얼굴 뵙기조차 힘드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한양에 있는 내내 형수님을 잊어보려 하였으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이 깊은 밤, 연인처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제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린 하늘이 정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실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마음을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민준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자 숨어서 지켜보던 다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아시면 우리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부디 형수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 순간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솜은 이 위태로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형수님. 허나 형수님을 향한 제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 먼저 자리를 뜨고 민주는 한동안 연못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솜은 충격에 빠진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작은 마님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닐지.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설친 다솜은 서연의 방을 정리하며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님, 아침차를 준비해 드릴까요? 그래, 다솜아. 그런데 오늘따라 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아픈 것이냐? 자신을 걱정해주는 주인이 고마웠지만 다솜은 오히려 그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잠을 좀 설쳐서 그럴 뿐입니다요. 그날 밤, 다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후원으로 가보았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처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는 서연의 별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불 꺼진 방 안에서 민준 도련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오직 형수님 때문입니다. 형수님을 잊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련님, 과거까지 포기하고 내려오시면 어찌합니까?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님께는 염려치 않으시도록 잘 말씀드렸습니다. 곧 다시 올라가 과거를 치를 것입니다. 형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셔요, 도련님. 어머님께서 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곳엔 형수님과 저뿐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도련님, 어서 나가주셔요. 갑자기 민준이 힘을 썼는지 서연의 작은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솜은 너무 놀라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천한 몸으로 양반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째? 결국 도련님께서 일을 저지르고야 마는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서연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후 방 안이 조용해지자 다솜은 황급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일을 어째?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 날 터인데.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나고 민주는 과거 준비를 위해 다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솜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인이 다솜을 급히 불렀습니다. 찾으셨사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다솜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대부인의 서슬퍼런 말투에 다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마님.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감히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요즘 보고 들은 것을 내게 모두 고하거라. 마님, 보고 들은 것을 고하라니요. 소인은 당최 무슨 말씀이신지. 내년이 정령매를 맞아야 바른대로 고할 것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내 물음은 하나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밤에 몰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다솜은 대부인이 모든 것을 알고 묻는 것인지 그저 떠보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정말이옵니다. 정말이냐? 내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요, 마님. 제가 감히 어찌 마님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오냐, 좋다. 그렇다면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보고하거라. 만약 4명을 거역한다면 내년은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알겠느냐? 대부인의 협박에 다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만약 내게 무언가 숨기다 발각되면 그땐 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안채를 나온 다솜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부인은 다시 다솜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다솜의 아비가 최씨 댁의 땅을 부쳐먹고 산다는 것과 어미가 병석에 누워있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요즘 며느리의 얼굴빛이 수상쩍다. 민준이가 다녀간 후로 변했으니 필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런데도 내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내 아비와 어미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가족까지 위협하는 대부인의 말에 다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요즘 작은 마님께서 속이 좋지 않다 하시며 자주 헛구역질을 하십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리십니다요. 사랑하는 주인을 배신해야 하는 다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것들이 기어코 이를 저지르고 말았어. 필시 그년의 뱃속에 민준이의 아이가 들어선 게야. 과부의 몸으로 어찌 이리 추악한 일을 저지른단 말이냐. 대부인은 분노로 온몸을 떨며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가서 그년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다솜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고했기에 서연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지엄한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으신다더냐? 마님, 인연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부인 마님의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의 회임 사실을 고하고 말았습니다요. 서연은 다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어차피 언젠가는 어머님께서도 아시게 될 일이었으니.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거라.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추악한 것. 어찌 과부의 몸으로 시동생의 아이를 품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단 말이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허드렛일은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머슴들 밥까지 내가 다 챙겨라. 하오나 마님. 그 일은 장정 두세 명이 붙어도 힘든 일이옵니다. 시끄럽다, 인연.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행여나 며느리를 돕는 자가 있거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서연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고된 노동에 그녀의 몸은 금세 망가져 갔지만 뱃속 아이를 위해 꿋꿋이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다솜이 몰래 찾아와 그녀의 퉁퉁 부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마님께서 이리 고생을. 아니다. 다솜아.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 거라.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며느리의 뱃속 아이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점점 불러오자 서연은 일하는 것이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아가, 겨울이 되어 우물이 얼었으니 빨랫감을 들고 저 아래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너라.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연은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다솜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다솜아,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거라. 어머님께서 보시면 너까지 화를 입을 것이다. 아니옵니다, 마님.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께서 이리 고생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솜은 서연을 쉬게 하고 대신 더러워진 빨랫감을 들고 다시 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인은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연. 내가 절대 돕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 내 명을 귀에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냐. 대부인은 다솜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금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솜이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럽다. 명을 어긴 것은 전연이니라. 그날 밤 서연은 다솜의 방을 찾아가 피멍이 든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또 며칠 후 대부인은 다솜을 조용히 불러 작은 주머니에서 흰 가루가 든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며느리가 먹을 국에 몰래 타 넣거라. 마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알 것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나. 다솜은 그것이 아이를 유산시키는 독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어 받은 약을 몰래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인은 다시 한번 다솜에게 모질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이른 아침, 다솜은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나오는 대부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대부인의 밥상과 자신의 밥상이 함께 차려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님께서 날 용서하시려는 게 아니겠느냐? 그 모습을 본 다솜은 대부인이 직접 서연의 국에 독을 탔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그 국을 드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다솜은 서연이 막 마시려던 국그릇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솜아,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국을 모두 마신 다솜은 잠시 후 검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을 움켜쥔 채 발버둥 치다인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솜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눈을 떠보거라, 다솜아. 서연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과거에 급제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민준이 허겁지겁 달려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무슨 일이옵니까? 어머님, 말씀해 보십시오. 죽어야 할 것은 전연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 죽어 마땅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민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님. 형수님이 죽어야 한다니요. 저 배를 보십시오.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내 전현을 죽이지 못한 것이 원통하구나. 이제 우리 가문은 끝이다. 아무리 가문의 명예가 중한들 어찌 사람의 목숨보다 중하단 말입니까? 저는 이 가문에서 제 이름을 뺄 것입니다. 계명을 하고 형수님과 혼인하여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을 불러 다솜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다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솜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었구나. 다음 생에는 부디 양반으로 태어나거라. 그럼 내가 내 종이 되어 이 은혜를 꼭 갚으마. 며칠 후 민주는 서연을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부인은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준과 서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다솜을 평생 가슴에 묻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의 유서 깊은 최씨 가문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3, 도자기처럼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양반과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비단실이 마님의 저고리와 참으로 잘 어울릴 듯합니다. 색이 이리 고우니 마님의 옷 같은 얼굴을 더욱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요. 그러하냐, 다솜아. 내가 아직도 그리 고와 보이느냐? 그럼요, 마님. 제 눈에는 이팔 청춘 처녀들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우십니다. 어릴 적부터 서연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몸종 다솜의 말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칭찬에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금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하인이 대부인이 계신 안채로 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마님, 둘째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에 댁으로 돌아오신다 하옵니다. 서연의 시어머니인 대부인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온다고? 이리 갑작스럽게. 즉시 사랑채를 정갈이 치우고 맞을 준비를 하거라. 대부인은 평소 둘째 아들 민준이 형수인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핑계로 한양에 나가 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귀향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시동생 민준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서연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연정을 느꼈기에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약속대로 둘째 도련님 민준이 늠름한 모습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다솜이 창문 틈으로 훔쳐보니 몇 년 사이 소년티를 벗고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헌데 몇 년 새 더욱 의젓하고 멋져지셨습니다요. 다솜의 들뜬 목소리에도 서연은 그를 마주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불안한 예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소피가 마려워 변소로 가던 다솜은 후원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소리 나는 쪽으로 살며시 다가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수님, 이리 얼굴 뵙기조차 힘드니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십니까? 한양에 있는 내내 형수님을 잊어보려 하였으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솜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작은 마님이 깊은 밤, 연인처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제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린 하늘이 정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입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실 형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